예, 윤 당선인은 오늘 인수위 집무실에 처음으로 출근을 했고 예상대로 인수위원장에 임명된 안철수 위원장과 차담회를 했습니다. 단일화 약속이었던 공동정부의 첫걸음을 뗀 셈인데요. 오늘 안철수 위원장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국정청사진을 준비하면서 5가지 시대적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선인께서도 국민들께 약속하신 내용이고 제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말씀드렸던 과제이기도 합니다. 첫째, 공정과 법치 그리고 민주주의의 복원입니다. 인수위원회는 점령군이 아닙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겸허한 자세로 인수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총리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지금 현재 제가 맡은 일에 집중하자는 생각밖에는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한눈 팔고 다른 생각을 할 만한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목되는 말들이 이거였어요. 인수위원회는 점령군이 아니고 겸손 소통 책임이 원칙이다. 그런데 장혜철 평론가님 보니까 총리 질문이 나오니까 한눈 팔고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다. 안철수 위원장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국민들이 인수위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미래 청사진이나 비전, 그리고 이 코로나 상태에서 정말 절벽까지 내몰린 소상공인들, 우리 이 지역 경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관심이 쏠려 있는 이 시점에 구체적인 비전과 이 실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될 인수위에서 벌써부터 누구는 총리, 누구는 부총리, 누구는 어디 장관, 물론 내각을 준비하는 것도 인수위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만 그게 잘못하면 일은 안 하고 기득권 싸움하는 것, 자리 나눠먹게 하는 것으로 비춰질 오인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적절하게 선을 잘 그은 것 같고요. 차근차근 아마 이제 4월이 되면 인수위에서 검토하는 내각 인사들이나 초대 총리 이야기 등이 하마평에 오르겠지만 그 전에 이 인수위가 넘어야 될 산은 국민들에게 정말 실용적이고 유능한 인수위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지금 기대 반 우려 반이라는 게 앞서 우리가 살펴본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우려의 반의 시선을 불식시키려면 일하는 모습부터 먼저 보여주는 인수위가 되어야 할 겁니다. 오늘 그 일부 조간신문 일면에 김부겸 현 총리가 유임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가 윤석열 당선인 측은 오보에 가깝다 혹은 김부겸 총리 측도 부적절하다 하면서 거의 뭐 어떤 일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김조율 국장 그럼 누가 되냐? 대략적으로 가닥이 잡힙니까? 왜냐하면 안철수 위원장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지만 지금 거기 총리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뭐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저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총리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사실은 그것을 굉장히 원했던 것이 아닌가. 뭐 애둘러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행정적인 것들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 여러 가지 정치 경험을 했지만 또 대선 과정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CEO도 해봤고 뭐 그 기업도 만들어봤고 여러 가지 행정적 경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행정적 경험을 잘할 수 있게 행정 처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고 대신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김부겸 총리 얘기하는 것은 아마 안철수 위원장을 총리로 하면은 인준을 안 해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쪽에서 야당에서 그러니까 근데 여야가 바뀌겠지만 180석 모르는 일이기입니다만 뭐 비협조적일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말씀하시는. 왜냐하면 DJP 연합 때도 총리 서리를 6개월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장관들을 임명하는데 매우 애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김부겸 현 총리 얘기를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김부겸 총리는 본인도 제가 보기에는 다음에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가 될 것 같고 더구나 이제 그 김부겸 총리는 당대표도 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해보면 김부겸 총리를 그냥 계속 유임시킨다는 건 아마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알겠습니다. 김부겸 총리 빼고 어쨌든 안철수, 원희룡, 정진석, 박주선, 권영세 이런 인물들이 자천타천으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 얘기로 돌아가 보면 정계 입문 10년 만에 행정 능력, 안 위원장의 행정 능력은 어떤지 시험대에 오르게 됐는데요. 안철수 위원장의 과거 발언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열심히 입법 활동을 했습니다만 그걸 직접 성과로 보여주는 그런 행정적인 업무는 하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드는 그런 제 실행력을 증명해서 그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서로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부분의 일치들을 봤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못지않게 안철수 위원장에게도 정말 정치적 시험대 아니냐. 2012년 11월 정확히 10년 전에 정계 입문해서 문재인 당시 후보와 단일화를 했고 19대 대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대선에서 3위를 했습니다. 4.7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단일화 경선에서 패배했고 이번에 극적으로 윤석열 후보와 야권 단일화를 했는데 이번이 행정 경험이 처음이다. 인수위원장 혹은 총리가 간다면 그게 어느 정도 평가 요소로 작용을 많이 할까요?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그동안 안철수 대표는 인수위원장은 항상 이제 철수한다 이런 이미지가 강했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정치적인 역량은 어쩌면서 보면 뭐 최대 의석이 38석 있었는데 점점 줄어서 지금은 3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의문을 가진 것은 과연 안철수 위원장이 행정적인 능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서울시장을 또 박원순 시장한테 양보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안철수 지금 위원장은 넘어야 될 중대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안랩과의 결별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안랩의 대주주잖아요. 우리나라 법은요. 기본적으로 권력과 돈을 함께 못 가지게 돼 있습니다. 예. 즉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백지 신탁을 하거나 매각을 하게 돼 있어요. 예. 이 백지 신탁 같은 경우도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걸 백지 신탁해서 이제 매각을 하게 돼 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안철수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이 저 안랩 주식의 지금 시가가요 한 1,800억 정도 됩니다. 아하. 그러면 본인이 총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안랩 주식을 포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이 안철수 위원장이 정말 이제 본인이 정말 대권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하겠다고 한다면 저는 결국은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 이 문제에서는 결별을 해야 되는 중대한 시점에 있는 거예요. 백지신탁 결정을 해야 된다. 그렇죠. 매각을 하거나 해야 되고 이제는 거기와 선을 그어야 됩니다. 자, 과연 그 결정을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이제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죠. 예. 인수위원장까지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본인이 장관을 하거나 총리를 할 경우는 그걸 해야 됩니다. 입각을 한다면. 그렇죠. 이제 그거를 과연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안철수 지금 위원장이 정말 본인이 이제는 대권을 향해서 차기 대권을 향해 뛰겠다고 그런다면 저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본인이 두 개를 다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하나는 포기하고 하나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거 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결국은 당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지금 김부겸 총리 이야기 뭐 등등이나 또 이제 안철수 지금 위원장이 총리가 되면 청문회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 172석에 있는 이 여당, 지금의 여당에서 알겠습니다. 아마 굉장히 꼼꼼한 검증을 할 겁니다. 이승훈 변호사님도 이 주식 배치 신탁 문제가 총리를 가는데 최고의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예. 안철수 대표는 자신과 결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인수위 발표하면서 겸손해야 된다, 소통해야 된다, 책임지는 정치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예. 근데 자신이 어떠한 결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대통령 후보를 사퇴할 때, 그리고 이번 단일화 때도 자신이 지지자들과 또 자신과 함께했던 동지들과 소통이 있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아무런 뭐 이유 없이 갑자기 그냥 단일화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예. 저는 안철수 대표가 이번 윤석열 당선인과의 어떤 연대를 통해서 정치 생명은 충분히 연장을 했다. 그건 맞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까지 보여준 자신의 소통 능력, 책임 능력 이걸 가지고 어떻게 차기 대통령을 꿈꿀 수 있겠어요. 저는 자신과 결별하지 않으면 절대 정치 생명 연장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이제는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해야 돼요. 마치 엊그제까지도 절대 단일화하지 않는다. 단일화는 자유잖아요. 근데 엊그제까지 단일화 절대 안 한다고 했다가 단일화를 선택했고 예. 자신의 손가락 얘기까지 했는데 단일화를 선택했어요. 근데 그 이유를 국민은 합당하게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안철수 후보가 이번 단일화를 통해서 정치 생명은 유지했습니다만 분명히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이제는 솔직해지고 책임지는 국민과 소통하는 그런 안철수 후보, 안철수 대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이 윤석열 당선인 차담회에는요. 권영세 부위원장과 원희룡 기획위원장도 함께했습니다. 화면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긴 말씀 안 드리고 우리 당선인 모시고 우리 앞으로 탄생한 윤석열 정부가 정말로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초석을 놓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우리 당선인님의 뜻을 저희도 잘
담아서 우리 안철수 위원장님, 또 권영석 위원장님 잘 어필해서 대국민 약속을 국민들이 느끼실 수 있게 지키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선인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다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당선인 국민의 뜻을 받드시니까. 아이고.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 윤당선인 언급을 했어요. 근데 장현철 평론가님, 오늘 국민통합위원장의 김한길, 지역균형발전 특위위원장의 김병준 이렇게 내정이 됐어요. 뭐 예상했던 바이긴 한데 일각에서는 장지현 실장도 그렇고 김병준, 김한길 다 이른바 윤핵관 혹은 윤석열 후보 너무 보좌했던 사람들만 중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선 과정에서는 본선에 돌입하면서 선대위 해체 이후에 2선으로 물러났던 분들인데 그때부터 분명했던 건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 구상에 김한길 전 대표나 김병준 위원장 같은 분들이 핵심으로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김병준 위원장 같은 분들은 지방 분권에 대해서 오래도록 연구하고 여러 가지 이 성과라던가 본인의 철학을 뚜렷하게 갖고 있는 분이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같은 경우도 선거 국면에서도 주목을 받았었지만 민주당의 당 대표까지 했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제 5월 이후에는 엄청난 여소야대 전국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야당이 될 거대 야당 민주당과의 협치를 이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본인의 장기나 특기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수위라는 게 국민의 뜻을 받아서 당선인의 의중을 국정 초반에 잘 반영시키는 기구인 만큼 당선인이 오래도록 구상했던 이런 국정의 틀을 어떻게 펼쳐나갔는지 국민들이 한번 잘 지켜볼 것 같고요. 과거 인수위와 다른 점이 있다면 당선인이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하고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분들의 인선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한다는 겁니다. 역대 어떤 인수위보다 적어도 당선인과 국민 사이의 거리가 좁다. 소통을 하려는 의지가 많아 보인다는 점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반면 앞서 제가 질문 드렸던 대로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 나물의 그 밥 아니냐라는 비판도 시작부터 있는 것 같습니다.